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67명 발생했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도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상황을 감염내과 전문의인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하루에만 67명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30명에서 50명을 왔다 갔다 하다가 23일 만에 최대 증가폭이 나왔는데 또 여기에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해외 유입 환자 31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최근까지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 위주로 주로 발생을 하다가 최근 들어 며칠 사이에 해외에서 유입된, 그리고 특히 오늘은 거의 반 가까운 숫자가 해외 유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들로 인한 우리나라의 위험성 그런 방역의 견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북반구는 봉쇄 완화를 하면서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고, 남반구는 코로나19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네. 사실 그 해외의 그런 코로나19 사정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역의 견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방역의 역량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네. 또 확진자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결국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자들까지 생기면서 결국 그 방역 시설들, 의료 시설들이나 의료진들의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유입 부분들은 결국은 어떻게든지 충분히 좀 다시 관리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네, 해외 유입 사례 중에서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11명 중에 9명이 수도권이나 전북, 또 제주 등 각지로 흩어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격리 중에 받은 확진이라고는 하지만 전국으로 확산하는 새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또 5월 이후에는 농어촌 일손 수요 때문에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입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상황들 살펴봤을 때 방역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지금 어느 정도 방역에 좀 사실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사례들이 맨 처음에는 주로는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입국자들 중에서 감염자가 나오다가 한 1, 2주 전, 3주 전까지는 중동 지역에서 많은 해외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서남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같은 곳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계속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럽에서 중동, 서남아 쪽 이렇게 동진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어느 정도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그 사람들을 14일 동안 지금 자가격리나 이런 시설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데 굉장한 방역의 역량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수십 명씩 매일 입국자 중에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병상과 의료진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역사회 감염을 컨트롤하는 데도 어찌 보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비즈니스나 외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런 고위험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외국인 입국은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내국인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서 외국인 입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해외 유입 사례가 최근 들어 늘긴 했지만 지역사회 감염도 계속해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6월 들어서만 하루 17.9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게 또 지난 3, 4, 5월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건데, 이거를 보고 증식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가 지금 무슨 갑자기 전파력이 세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결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서 감염은 발생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 수도권이라는 지역이 워낙에 사람들이 많고 밀집돼 있고 많은 그런 고위험 시설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수도권에 뿌려졌을 때 그 조용한 전파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위험 시설을 만나면 결국은 이런 식의 고위험 시설을 매개로 한 많은 수의 확진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결국은 그런 고위험 시설과 위험 그런 상황들에 초점을 맞춰서 또 방역을 진행해야 하지만 수도권의 그런 유행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을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깜깜이 감염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보면 해외 입국자를 통한 확진자도 계속 발생을 하는 중이고요. 또 대전 지역의 집단 감염도 지금이야 일부 감염 경로가 드러나곤 있지만 처음엔 완전히 종잡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퍼지는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감염병의 역학조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감염 경로를 찾아내는 것과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 크게 이제 두 방향으로 나눠지는데요. 사실 감염 경로를 찾아서 이제 유행의 뿌리를 찾아내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게 가장 좋지만, 지금처럼 무증상 감염자가 이렇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키는 상황에서는 사실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확진자를 찾아냈을 때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서 그 이후로 또 추가적인 감염이 생기지 않게 이제 막는 게 이제 훨씬 더 이제 급선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일단 지금 방역의 역량이 이제 좀 집중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제 방역 조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방문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전 차단 효과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19는 많은 분들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유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산밀의 환경들, 밀폐, 밀집, 밀폐된 환경들에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감염들이 생겨나는데, 이미 이제 방문 판매 업체나 이런 계속적으로 유행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런 방문 판매 업체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자나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방문하셔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이제 유행의 문제가 되고 또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취약한 계층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연히 방역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과정이 당장의 전체적인 유행을 억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이제 여러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방역망 내에서 확진자도 추가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자 병상 확보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에 100명씩 열흘만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한다면 병상이 꽉 찬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방역 당국이 위기 대응 단계를 좀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 단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심각 단계인데, 이 안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해왔던 게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이제 해왔던 거죠. 그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은 생활적 거리두기 하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이나 좀 더 강화된 이제 생활 방역 또는 이제 정부 당국의 이제 노력들이 이제 더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럼 당장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한 100명 정도가 열흘만 생겨도 지금의 수도권 지역의 병상들 다 포화되고 의료진들의 공백들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일단 국내에서의 이제 지역사회 유행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외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1차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감염병 전담병원하고 생활치료센터에서 결국은 이제 환자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빨리빨리 확충이 되는 그런 노력들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세 번째로 사실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코로나19에 걸렸더라도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잘 낫지만 이제 고령이나 이제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결국 굉장히 중환자가 돼서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제 사망하실 수가 있는데, 네. 결국 그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중환자 확보 볼 수 있는 병상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공병원망의 시설만 가지고 되지가 않기 때문에 민간 병원들과 잘 협조를 해서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우왕좌왕하다 시간을 놓치지 않고 빨리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환자 치료 병상들이 잘 확보가 되는 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환자 치료 병상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간에 좀 유기를 강화해서 일반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중환자를 더 많이 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중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져야 되는 의료 시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압병실이 있어야 되고, 네네.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이 이제 결국은 다기관 부전, 호흡
호흡기에 이제 부전이 일어나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고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투석기를 네.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에크모라고 해서 심폐 기능을 이제 다 관리하는 그런 기계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고가고 웬만한 병원에서는 갖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료기구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진 병원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있던 환자를 갖다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원의 배배분과 이런 미리 조율되는 부분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서 어떤 환자가 지금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간다라는 어떤 동선이나 이런 우선순위들 같은 것들이 좀 이제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는 대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벌써 3차 감염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대전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가 현재 16명이 추가되면서 총 40명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대전 경우를 살펴보면 확산 속도 그리고 규모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는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다가 고위험 시설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 이제 수도권에서의 이제 클럽이나 물류센터나 마찬가지로 대전에서도 또 그런 방문 판매 업체 이런 고위험 시설을 만났을 때의 그런 여파들이 어느 지역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이 문제다, 대전이 문제다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간에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고위험 시설들이 그거에 대한 방역 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결국 어디서든 이런 어느 지역에서든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초반에는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지금 최근 들어 대전에서도 늘어나면서 이 둘 지역 간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방식으로 초발 환자를 다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어떤 그 감염의 선후 관계를 찾을 수는 없고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게 그 유전형에 따라서 SVG형 해갖고 지역별로 또는 어떤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그 형태가 유행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서울과 대전에 있는 것들이 비슷한 그런 바이러스다 아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왔겠구나라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 그런 어떤 역학조사나 이런 방역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유전 분석 자체가. 네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여름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조금은 주춤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양상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이런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길어질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생존력이 확실하게 떨어지고요. 특히나 이게 얼어 있는 환경들, 영하의 환경들에서는 몇 년간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름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생존력은 떨어지지만 그게 그 생존력이라는 게 며칠 살게 몇 시간 사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럼 그 몇 시간이면 그 밀집된 환경에서 사실 몇 분만 있어도 감염이 되는 상황에서 특히나 에어컨이 활발하게 이제 틀어져 있는 그런 실내에서는 사실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별로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런 여름이 됐다고 무조건 감염력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도리어 지금 북반구 같은 경우는 이제 봉쇄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지금 아직 남반구는 이제 겨울이 접어들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 유행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그런 감염 양상을 잘 살펴서 그 해외 유입을 잘 막는 그런 대책들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신상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